안녕하세요. 배움이 즐거운 독서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학기술 분야의 글 읽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과학기술 분야의 글에 담긴 지식과 정보의 객관성, 논거의 입증 과정과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입니다. 또 과학기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과학적 원리의 응용과 한계를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입니다. 교과서 144쪽의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과학기술 분야의 글이 갖고 있는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과학 분야의 글은 자연현상의 법칙을 탐구하고 그 원리를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글입니다. 과학 분야의 글에 정의가 나와 있네요. 개념을 정의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기술 분야의 글은 과학이론을 여러 분야에 적용하고 또 인간 생활에 유용하도록 가공하는 원리와 방법을 밝힌 글이라고 하면서 여기도 개념을 정의해주고 있네요. 과학기술 분야의 글은 대체로 객관적인 지식과 정보를 다룹니다. 또 논거 입증 과정을 통해서 과학기술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또 이를 실생활에 응용하는 방법을 다룬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루는 어떤 내용 또는 제재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래서 객관적인 지식과 정보가 믿을만한지 이런 거 분석하면서 읽어야 되겠죠. 또 논거 입증 과정이 타당한지, 어떤 과학기술의 원리가 제시되어 있는지 그런 거를 살펴야 되겠네요. 또 실생활에 응용하는 방법을 다룬다고 하니까 그것의 어떤 장점과 한계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읽으면서 이해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과학기술 분야의 글이 다루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학기술 분야의 글을 읽게 되면 과학기술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이런 글을 읽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 또는 의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학기술 분야의 글을 비판적으로 읽는 방법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글에 드러난 과학기술의 원리를 이해하고 지식과 정보의 객관성을 판단하며 읽어야 합니다. 자, 과학기술 분야의 글에는 낯설고 어려운 용어나 개념이 자주 등장한데요. 또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원리를 입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부분은 과학기술 분야의 글의 특징을 설명한 부분이에요. 자, 어렵고 낯선 용어나 개념이 많고 전문 지식과 정보가 많이 드러나니까 이런 글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주요 용어와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면서 읽어야 되겠죠. 또 지식과 정보가 객관적이고 믿을 만한 것인지 확인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제시된 지식과 정보의 의미를 글의 논리적 흐름 속에서 판단해보고 또 의문이 생길 경우 자료를 찾아보면서 읽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과학적 입증 과정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읽어야 합니다. 자, 과학기술 분야의 글은 탐구하는 대상이나 현상에 대해서 귀납, 연역, 유추의 방법을 통해서 과학적 기술 원리를 입증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야가 주로 글을 전개하는 방식이 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귀납적인 설명 방식이라는 것은 다양한 경험 사례를 쭉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 사례를 통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식이죠. 반면에 연역이라는 것은 큰 전제를 하나 주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 죽는다. 이렇게.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렇게 어떤 큰 전제를 주고 그 대전제에서 소전제를 이끌어내고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식이 연역법이죠. 그리고 유추라는 건 어떤 두 대상이 갖고 있는 공통점에 관심을 두고 이 대상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추론해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공통점에 입각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과정이 타당하냐, 또 그 과정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논거가 무엇인지 살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입증 과정이 타당한지를 평가하며 읽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과학기술적 원리의 응용과 한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해하면서 읽어야 한다고 하네요.
과학기술 원리가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일단 살펴보고 그 적용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지 비판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원리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없는지 비판해보고 이렇게 비판하면서 읽어야 하는 이유는 뒤에 나오는 거예요. 과학기술이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정적인 결과를 미치기도 하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이해하면서 읽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그 효용과 한계에 대해 비판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비판적으로 읽는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T의 원리는 방사선량의 차이를 이용하는 것이다. X선을 360도에 거쳐 일정한 각도로 회전하면서 인체에 투사를 합니다. 그리고 처음 쏜 방사선 양과 투과에서 나온 방사선 양의 차이를 측정해 보는 것이죠. 이 컴퓨터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3차원 구조를 수학적 방법으로 예측해서 재구성하고 영상으로 표현한다고 하네요. 이 첫 번째 문단은 CT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CT에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높은 에너지의 전리 방사선을 사용한다는 것인데 이 방사선을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네. 그 한계, 우리 실생활에 적용했을 때 장점도 있지만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CT의 단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1980년대에 자기공명 영상장치라는 MRI를 개발하게 됐대요. 이것의 발견은 의료영상 분야에서 세상을 한번 놀라게 하는 사건이 된대요. 그러면 이 점이라는 것은 앞에 CT가 갖고 있는 어떤 단점, 부작용, 방사선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 있어요. 그 대안으로 자기공명 영상장치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학적인 원리를 볼 때 그 장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실생활에 적용했을 때 한계점도 같이 생각해서 그 대안을 살피면서 읽는 것도 과학기술 분야의 글을 읽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뒤에는 설명이 되겠죠. 윗글은 X선을 인체에 회전하며 투사하여 처음 투사한 방사선 양과 투과한 방사선 양의 차이를 측정하여 영상을 얻은 CT 촬영의 원리를 설명하고 방사선 누정에 따른 위험성을 제시하는 과학 분야의 글이에요. 자, 이런 글을 읽을 때는 과학기술의 원리를 실생활에 연관지어 이해하고 그 한계를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 비판적 읽기라고 했었죠. 또 나아가 방사선을 이용하지 않는 자기공명 영상장치를 개발했다고 했는데 본문에는 이 MRI의 장점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CT의 한계를 보완해서 나온 거니까 MRI는 방사선을 이용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생각해 보며 읽는 것도 비판적 읽기의 방법이 된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과학 분야의 글은 자연현상의 법칙을 탐구하고 그 원리를 논리적으로 전개한 글이라고 합니다. 또 기술 분야의 글은 과학이론을 여러 분야에 적용해서 인간의 생활에 유용하도록 가공하는 원리와 방법을 밝힌 글이죠. 그래서 이런 글을 읽게 되면 과학기술 분야의 객관적인 지식과 정보, 원리를 이해하고 실생활에 응용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의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장점이 있지요.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의 글을 읽을 때는 어떤 원리가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 지식과 정보의 객관성을 판단하며 읽어야 합니다. 또 입증 과정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실생활에 적용했을 때의 어떤 응용과 또 한계에 대해서도 생각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글을 읽으면서 한번 비판적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달의 생성과 관련된 어떤 기원 문제를 다루고 있는 글이구나 라고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달은 태양계 위성 중에서 5번째로 큰 위성이래요. 따라서 지구는 작은 크기에 어울리지 않는 큰 위성을 거느리고 있는 셈이래요. 달의 지름은 이만큼이고 또 지구 지름의 약 4분의 1이래요.
지구에서 달까지의 평균 거리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네요. 자,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첫 번째 문단은 우리가 핵심 개념이 이제 달이잖아요. 달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달의 특성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문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달은 타원 궤도를 따라 지구를 돌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가 계속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가 계속 달라지는 이유,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겠네요.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달라지는 이유는 달이 타원 궤도를 따라 지구를 돌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가 지구고 달이 위성이니까 이렇게 도는데 이게 타원 궤도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가도 똑같겠죠, 거리가. 그런데 타원 궤도로 도니까 이쪽에선 가깝고 여긴 더 가깝고 하지만 이쪽에서는 굉장히 멀어지겠죠. 그래서 계속 거리가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달의 특성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직접 달에 가서 월석을 가져와 분석하기 전까지 달의 기원을 설명하는 이론이 세 가지가 있었대요. 달의 기원을 설명하는 이론 세 가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네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이론이 나왔을 때는 월석 분석 전이래요. 그러면 월석은 뭐냐? 달의 표면에 있는 돌이라네요. 자, 이걸 분석하기 전에 어떤 이론이 있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론은 지구가 형성될 때 달도 함께 형성되었다는 이론이래요. 두 번째 이론은 커다란 운석이 충돌할 때 지구에서 떨어져 나간 질량이 모여 달을 형성했다는 것이라네요. 세 번째는 외계에서 만들어진 천체가 지구 부근을 지나다가 지구의 중력에 붙잡혀서 지구를 도는 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달의 기원을 설명하는 세 가지 이론이 제시되어 있고요. 이 세 가지 이론은 월석 분석 전에 있었던 그런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폴로 우주인들이 6차례 걸쳐 지구로 달의 암석 성분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월석 성분을 분석했대요. 그러면 이것은 월석 분석 후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후에는 뭔가 달라졌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두 가지 결론을 내렸대요. 먼저 월석의 화학 성분이 지구 암석의 성분과 매우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달이 지구와 다른 장소, 외계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가설은 제외하는 거죠. 자, 지구 외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세 번째 이론이었죠. 외계에서 만들어진 천체가 지구 부근을 지나다가 중력에 붙잡혀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이론은 폐기가 된 거예요. 또 달의 조성이 지구의 조성과 똑같지는 않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지구와 달이 같은 물질에서 동시에 만들어지지도 않았대요. 이 동시에 같이 만들어졌다라는 건 첫 번째 이론이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론도 없어졌네요. 그러니까 이제 유용하다고 생각한 건 두 번째 이론밖에 없겠네요. 자, 달의 돌을, 즉 월석을 분석한 후 첫 번째 이론과 세 번째 이론은 폐기되었습니다. 자, 지구와 달이 다른 장소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같은 물질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면 대체 달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과학자들은 월석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서 태양계 형성 초기에 있던 대규모 충돌에 의해서 달이 만들어졌다라고 결론을 내렸대요. 자기가 스스로 묻고 답을 하는 어떤 문답법이 쓰였네요. 그래서 월석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서 어떤 새로운 충돌설이 제기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새로운 충돌설은 예전의 충돌설과는 약간 다르대요. 그러면 예전의 충돌설과 새로운 충돌설을 서로 비교 대조하고 있는 내용이 뒤에 나온다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전의 충돌설에서는 커다란 운석이 지구에 충돌하면서
태평양 지역의 물질이 공간으로 날아갔고 이 물질들이 서로 뭉쳐서 달이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달의 성분이 지각에, 이 지각은 지구겠죠? 성분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대요. 자,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커다란 운석이 지구하고 이렇게 부딪혔어요. 이제 충돌을 했겠죠? 이 충돌을 할 때 태평양 지역의 어떤 물질이 공간으로 이렇게 쭉 날아간 거예요. 날아가면서 이 물질들이 막 뭉쳐가지고 달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구에서 떨어져 나간 물질이 만들어진 거니까 이 달의 구성 성분과 지각의 구성 성분이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예전의 충돌설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월석을 분석해 보니까 새로운 충돌설이 나왔다 그랬죠. 이거는 화성 크기의 천체가 지구와 충돌을 하게 되었다네요. 그러면서 지구에서 방출된 물질에 이 천체가 가지고 있던 물질이 첨가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화성 크기의 천체가 있어요. 엄청 크겠죠. 이것이 지구와 같이 충돌했어요. 충돌하면서 이 지구에서 어떤 부분이 물질이 이렇게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이 천체가 갖고 있었던 요 부분도 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섞이게 된 것이죠. 이렇게 섞이게 되면서 이것이 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달에는 지구와 같은 물질도 있는 것이고 이 화성 크기의 천체가 갖고 있는 물질도 섞여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섞였다라는 것이 새로운 충돌설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돌할 때 강력한 힘 때문에 지구에서 떨어진 물질이 지구에 충돌한 천체의 물질 중 많은 부분이 우주 공간으로 날아갔고 지구 주변에 남아있던 물질이 모여서 달을 형성했대요. 지금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충돌은 지구가 형성된 후 1억 년 이내에 일어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한대요. 이건 이제 새로운 충돌설을 설명한 부분이고요. 이 앞부분은 예전에 충돌설을 정리한 부분이었겠죠. 그림으로 보면 이해가 좀 더 쉽죠. 화성 크기의 천체가 지구에 충돌했다면 충돌한 천체가 존재해야 한다. 자, 이거는 이제 입증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충돌설이 설득적이기 위해서는 이런 게 전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충돌설이 설득적이기 위한 전제예요. 화성 크기의 천체가 지구에 충돌했다면 충돌한 천체가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그 천체를 찾아볼 수 없대요.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되게 궁금하겠죠? 무엇일까라고 물었습니다. 충돌한 천체가 산산조각 났을 가능성이 매우 적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거를 발견할 수 없는 이유는 뒤에 나오네요. 충돌이 빈번히 일어났던 태양계 초기의 격렬한 환경으로 돌아가서 찾아야 한답니다. 자, 이 이유는 충돌이 빈번히 일어났던 태양계 초기의 어떤 환경 때문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이유는 여기에다 바로 답을 쓰겠습니다. 태양계 초기 잦은 충돌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화성 크기의 천체가 지구와 충돌하면서 부서져 생긴 커다란 조각은 태양계를 떠돌다가 또 다른 행성과 충돌했을 거다. 그래서 지구와 충돌한 천체 및 충돌로 인해 부서진 천체 조각들은 다른 행성이나 달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구와 충돌한 천체를 발견할 수 없는 거다라고 쓸 수 있겠죠. 천체를 발견할 수 없는 이유 요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미행성은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 서로 충돌 병합해서 원시행성을 만드는 천체를 의미한대요. 자, 이것들이 지구를 비롯한 행성에 빈번히 충돌하던
초기에 화성 크기의 천체가 지구에 충돌한 사건은 사실 수없이 일어났던 충돌 가운데 조금 큰 규모의 충돌뿐이었다. 그래서 그때는 이게 굉장히 흔하게 일어났는데 그런 잦은 충돌 때문에 이렇게 부서져 생긴 것들이 떠돌다가 또 다른 행성과 또 부딪혔을 거고, 그러면서 그 부딪힌 것들이 다른 행성이나 달의 일부가 됐을 거다라고 이렇게 입증을 하는 것이죠. 지구와 충돌한 천체는 현재는 찾을 수 없지만 태양계 초기의 행성들 간에 잦은 충돌이 있었다는 사실은 월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새로운 충돌설을 뒷받침한다. 이 새로운 충돌설은 아까 말했잖아요. 이 어떤 천체와 지구가 같이 부딪혔을 때 지구의 성분도 날아가고 이 천체의 성분도 날아가고, 그리고 이것들이 떠돌다가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졌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떠돌아 다니는 것들이 초기에는 이제 많이 있었던 일들이다. 그래서 얘는 또 떠돌다가 또 부딪혀가지고 다른 행성에 흡수되고 뭐 이랬겠죠. 그것처럼 달도 그렇다. 그러면 달은 기본적으로 지구의 어떤 성분도 갖고 있을 테고 이 화성 크기의 어떤 천체가 갖고 있는 성분도 갖고 있겠죠. 그런 얘기가 뒤에 나올 것입니다. 달에서 어둡게 보이는 바다 부분과 밝게 보이는 고지대에는 화학적으로나 광물학적으로 볼 때 서로 다른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뒷부분에서는 이 바다 부분과 고지대의 구성 성분에 대해서 설명하겠다는 걸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네요. 갈릴레이가 처음으로 망원경을 통해 달을 관찰한 후 바다라고 이름을 붙였대요. 이 바다는 좀 어두운 부분이라고 하네요. 어두운 부분이고 대규모 화산 불출로 형성된 현무암 지대라는 특징이 있대요. 먼저 바다 부분의 첫 번째 특징은 어둡대요. 두 번째는 화산 분출로 형성된 현무암 지대래요. 또 충돌 크레이터가 상대적으로 적게 분포되어 있다고 하네요. 1, 2, 3. 그래서 달 표면의 16%를 차지한다. 이런 지역은 대부분 충돌 분지 안에 분포되어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특징으로 정리해 볼 수 있고요. 지구를 향한 부분에 집중되어 있구나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바다 부분의 특징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상대적으로 밝고 많은 크레이터가 분포한 부분이 바로 고지대라고 합니다. 그럼 고지대의 특징 첫 번째는 밝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많은 크레이터가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고지대의 다른 이름은 테라라고 합니다. 고지대의 크레이터와 분지는 운석의 충돌 때문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대요. 크레이터들이 많이 분포해 있어서 좀 오래된 지역이라는 특징도 있네요. 따라서 크레이터가 많은 고지대가 화산암으로 이루어진 바다보다 더 오래된 지형이다. 자, 오래된 지역 여기 썼으니까 여기는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만큼은 고지대 의 특징이고요. 앞부분과 이 지금 읽은 이 부분은 달의 바다와 고지대의 형성과 또 특징을 비교 대조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달의 구성 성분은 지구 멘틀의 구성 성분과 엄청 비슷하다고 합니다. 자, 19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에 실시된 아폴로 계획 덕분에 과학자들은 약 400km의 월석과 토양을 분석했대요. 분석 결과 달의 토양은 이산화 규소, 산화 철, 산화 알루미늄, 산화 칼슘으로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대요. 자, 토양의 구성 요소네요. 이러한 조성은 지구의 멘틀 조성과 매우 비슷하대요. 그래서 얻은 결론은 바로 이것이죠. 달이 지구에서 떨어져 나갔다라는 걸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성 성분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론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달의 조성이 지구 멘틀의 조성과 아예 똑같지는 않대요. 그죠? 그래서 지구에 충돌한 다른 천체의 성분이 섞였음을 증명한대요. 우리 새로운 충돌설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새로운 충돌설 되게 중요한데
화성 크기의 천체와 그리고 지구가 충돌했어요. 충돌했을 때 지구에서 어떤 성분이 떨어져 나갔고 이렇게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이 천체 성분도 떨어져 나왔어요. 그리고 이 떨어져 나간 부분들이 서로 섞여서 달이 되었다. 크기가 지구보다 작겠지만 이제 확대해서 썼습니다. 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달에는 지구와 유사한 성분이 섞여 있겠죠. 또 천체의 성분과도 같은 성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달의 구성 성분은 지구 멘틀의 구성 성분과 비슷하다는 걸 월석 분석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토양도 분석했고. 그런데 또 동시에 달의 조성이 지구 멘틀의 조성과는 완전히 똑같지 않다. 그거는 아마도 다른 천체의 성분이 섞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증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전의 충돌설은 이제 폐기되고 이렇게 두 개가 충돌되면서 서로 성분이 섞인 것이다. 그래서 달이 만들어졌다라고 새로운 충돌설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이걸 입증했기 때문에. 자, 정리하자면 이 글은 달의 생성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설명문이에요. 그리고 세 가지 이론이 있었죠. 월석 분석 전에는 세 가지 이론이 있었는데 분석해 보니까 두 가지는 폐기되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가설도 예전에 그 충돌설과 새로운 충돌설을 또 대비해 줬어요. 예전의 충돌설과 새로운 충돌설 이 두 가지를 비교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예전에는 그저 그냥 새로운 천체와 지구가 합해졌을 때 지구의 성분만 이렇게 태평양 부분에 어떤 성분이 쭉 날아가가지고 이것들이 이렇게 뭉쳐서 달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월석을 분석해 보니까 지구의 성분은 있어요. 동일한 성분이 있는데 지구의 성분과 다른 어떤 성분이 섞여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본 거죠. 그래서 예전의 충돌설이 폐기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천체와 지구가 충돌했을 때 지구의 어떤 부분이 날아가서 뭉치고 또 천체의 어떤 부분이 날아와서 뭉쳤다. 그래서 이것들이 합쳐져서 달이 되었다. 그래서 분석해 보니까 어느 부분은 달의 조성과 굉장히 비슷했는데 어느 부분은 비슷하지 않았다 라는 거를 확인했던 거죠. 그래서 그 증명 과정을 보니까 새로운 충돌설이 좀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전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달의 기원에 관한 여러 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는 글입니다. 직접 달에 가서 월석을 가져와서 분석하기 전에는 달의 기원을 설명하는 세 가지 이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이론이 어떤 점에서 타당하지 않은지 뭐 이런 것들을 살폈죠. 그리고 월석 분석을 해보니까 새로운 충돌설이 좀 타당하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충돌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새로운 충돌설에서 어떻게 달의 생성을 입증하고 있는지 그 입증 과정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었죠. 그리고 쭉 읽다 보니까 그 과정이 좀 더 타당하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달의 바다 부분과 고지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었죠. 이 두 부분의 특성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달의 구성 성분이 지구의 멘틀 구성 성분과 비슷하면서도 다르다는 걸 월석 분석을 통해서 확인했었죠. 그 사실을 바탕으로 지구에 충돌한 다른 천체의 성분이 섞여서 달이 형성되었다라는 걸 증명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과학기술 분야의 글을 읽을 때는 그 글에 어떤 지식과 정보가 담겨 있는지 그리고 그게 객관적인지 한번 살피면서 읽을 필요가 있고 또 논거의 입증 과정이 타당한지 비판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한번 적용하면서 글을 읽어보았습니다.